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계묘년 설날을 맞이하여 보내드리는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오늘 유튜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계묘년 흑토끼의 해입니다. 네, 계묘년 2023년이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2일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음력 1월 1일의 의미는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하고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같이 뜨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중에서 음력 1월 1일 초하루에는 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와 달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 중에서 처음으로 해와 달이 같이 움직이는 날이 바로 음력 1월 1일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3분 지구에서 보았을 때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놓였거든요. 이것을 합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계묘년 음력으로 2023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죠. 예, 황도에 있는 이 낮에 이 오늘 낮에 한 1시경에 하늘을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길 바로 옆에 달이 있어요. 새벽에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있었는데 달의 움직임이 좀 빠르죠. 그래서 대략 한 6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이 황도에서 태양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자, 이 봤을 때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거든요. 달의 움직임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낮 정도에는 달이 조금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와 있어가지고 이 내일에는 이 금성 근처에 달이 가가지고 예쁜 초승달 옆에 금성이 보이게 되겠거든요. 자, 이 계묘년 설날이다. 설날은 옛날에 구정이라고 했죠. 우리가 음력과 양력과 음력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위치, 달력을 봤을 때 이렇게 큰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이 양력이죠. 자, 그리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월 22일이 양력이고요. 음력은 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일 이렇게 달력을 보면 이렇게 음력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력에는 이렇게 24절기가 있죠. 자,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라고 하죠.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황도를 따라서 지구가 360도로 삑 돌면 1년이 가죠. 이 황도를 24개로 나눴을 때 24등분 했을 때 그러면 360도를 24등분하면 한 간격은 15도가 되겠죠. 15도 간격으로 태양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 24절기입니다. 1월 달에는 소한, 대한 이렇게 있죠.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삥 돕니다. 황도를 따라서 돌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1년이 가는 거죠. 자, 1년을 보통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 365.2421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양력 날짜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바라본 태양의 위치가 되겠어요. 춘분날이다라고 하면은 태양이 하늘의 적도에 와가지고 뜨고 지는 날이 같은 날. 하지라고 하면 위치하다가 6월 21일경인데요. 해가 가장 높이 올라간 날, 동지는 해가 가장 낮게 내려간 날. 그래서 양력 날짜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하늘에서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돌고 있는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음력은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양력에 따라서 일출 일몰 시간이 달라지고 태양의 남진 고도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양력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력에 따라서 달의 모양과 월출 월몰 시간이 달라지죠. 만약에 음력 1일이라고 한다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구에서 와서 봤을 때 달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해와 달이 같이 움직입니다. 음력 한 15일 보름경이 되면 자,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돼가지고 달이 가장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 되겠죠. 음력 7, 8일경이면 상현달,
음력 한 20일이나 23일 같은 경우에는 하얀 달, 이렇게 달 모양이 바뀌는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해가지고 29일 정도, 정확히는 한 29.53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력과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의 지도예요. 여기에서 이제 황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낮게 왔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이 간격을 갖다가 여기 12등분 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자, 15도씩 나눠가지고. 그래서 딱 이 하늘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날, 그러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거의 같은 날, 그러니까 이런 날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12시간 정도 떠 있고 12시간씩 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은 날 춘분이 되겠거든요. 이렇게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황도를 24등분한 양력의 기준으로 한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음력으로 달력을 삼아서 썼는데, 사실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보면서 세월이 가는 걸 이해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음력 한 달은 29.5일이기 때문에 12번 해봤자 365일이 안 됩니다. 354일밖에 안 되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거의 한 달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절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력을 계절에 맞추기 위해서, 계절이라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쯤 전 중국 주나라 시기부터 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이 24절기를 만들어 썼다라고 합니다.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 화북 지역, 화베이 지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황도를 기준으로 24등분 해가지고 이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눈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소한과 대한이 있죠. 그래서 소한이 있고 대한이 있고, 그래서 이 대한이 들어간 날이 바로 음력 12월입니다. 음력 12월 때는 무조건 이 대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음력 1월로 바뀝니다. 그리고 2월 달 달력 보면 입춘이 있고, 그 다음에 입춘 다음에 우수가 있어요. 이 뒤에 제가 지금 가려놨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우수가 있죠. 우수가 들어간 달이 음력 1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경칩하고 춘분이죠. 그래서 경칩하고 춘분인데, 춘분은 3월 21일 경이에요. 그래서 이 3월 21일 이 춘분이 있는 음력 달이 2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4절기를 달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12달에다가 이 24절기를 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입춘, 우수, 경칩, 입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수, 경칩 쭉 24개의 위치를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자, 짝수 번째 나오는 달, 자, 우수가 나온 달이 음력 1월, 경칩, 춘분. 두 번째 짝수 숫자인 춘분이 있는 달이 2월, 그 다음에 고구가 있는 달이 3월, 4월, 이런 식으로 음력의 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24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24절기를 음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4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음력이 계절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24절기로서 음력의 달을 결정하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옛날의 음력은 음력에다가 양력을 보완한 거라서 태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조선시대까지 거의 음력을 사용해 왔죠. 그러다가 1895년 고종 황제께서, 조선 말에 고종 황제께서 음력 11월 15일 날 양력으로 개정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개정한 것이, 발표한 것이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자, 고종실록의 33권, 조선왕조실록의 고종실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종 32년 11월 15일, 이건 음력이었어요. 자, 이거를 갖다 이때 한 것이 이제 연호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호를 건양으로 의결하고,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하고 그 다음날
자, 여기에서 보면 16일 날, 이제, 이 다음, 16일 날 다음 날을 양력 1월 1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걸 일단 드디어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고종왕조실록을 보면, 이 1895년에는 11월 16일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연도가 17일 되는 날이 양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양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음력이 아니라 양력 고종 33년 1월 1일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공식 달력이 음력이었고 1896년부터 양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90년 1월 1일이 음력으로 치면은 1월 요 다음 날이니까 음력 11월 17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양력을 써오다 보니까 음력의 측면 설날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나라의 전통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해가지고 1985년 자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20, 그러니까 1985년이니까 약 한 40년이 좀 안 되죠. 그때 처음으로 민속의 날을 지정하면서 이 설날을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1894년 같은 경우에는 음력 1월 1일을 쉬지 않았는데 자 1984년에는 쉬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음력 1월 1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제 1985년 보면 음력 1월 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민속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2월 20일 날, 자, 하루 휴일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음력의 1월 1일 날 쉬기 시작한 것이 1985년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민속의 날, 설날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시간이 좀 지나서 1989년에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지정해가지고 3일 연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1891년에 이 신정 연휴가 3일로 되는 걸 2일로 줄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 자, 이 앞에서 보시면 1985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정 연휴가 3일이었어요. 그날부터 1, 2, 3일을 연달아 쉬고, 그죠? 그리고 음력 설인 민속의 날 딱 하루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1989년에 이 전후로 3일을 쉬게 되고 그리고 91년도에 돼가지고 신정의 연휴를 줄였죠. 이틀로. 줄이고 민속의 날 설날을 3일을 갖다가 쉬게 했습니다. 앞뒤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99년 돼가지고는 신정 연휴를 딱 하루 당일만 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음력 설날은 당연히 3일 연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옛날에 구정이라고 했던 설날을 민속 명절로 쉬고 신정보다는 구정을 갖다 더 명절로 세게 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설날을 언제부터 이렇게 썼느냐. 과거에는 설날을 썼지만 양력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음력 1월 1일 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설날을 명절로 기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1985년에 하루를 쉬고 그리고서 이제 이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3일 연휴를 하게 됐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신정이 하루로 줄어들고 그리고 설날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민속의 명절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올해를 계묘년이라고 하죠. 자, 계묘년 이걸 알려면 세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역시 세차도 이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 지금부터 3000년 전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 무렵에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두 개가 있죠. 하늘을 뜻하는 식관과 땅을 뜻하는 십이지,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두 것이 맞물려 가면서 하늘과 땅이 맞물리면서 그 해에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세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올해가 계묘년이잖아요. 식간 중에 계자하고 그다음에 십이지 중에 묘.
계묘년.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톱니바퀴에 넘어가면 내년에는 계 다음에 갑이 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12지에서는 묘 다음에 진이 오죠. 그래서 내년은 갑진년. 작년은 이민년이었죠. 전이니까 이민년. 그 전에는 신축년, 이민년, 계묘년, 2024년은 갑진년, 2025년은 을사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간십이지 하늘과 땅을 연결해 가지고 연도를 센 것을 세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연도에만 배정된 것이 아니라 월과 날짜에도 이 60간지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월에다 썼던 것을 월건, 하루하루 날짜에 했던 것을 일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다 이 세차, 월건, 일진을 써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비교하려면 세차와 월건과 일진을 가지고 날짜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간십이지,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하늘 타는 10개의 식간이 있고 땅을 뜻하는 12개의 동물을 상징하는 12개의 12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짝수는 짝수대로, 홀수는 홀수대로, 그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갑축년은 없어요. 을자년이나 을인년도 없습니다.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해가 갑자, 을축, 그 다음에 병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개가 쭉 돌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60간지 또는 60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간이라고 하는 거,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상징해서 2개씩 쌍을 이뤄가지고 이걸 오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갑을은 자 목성, 병정은 화성, 무기는 토성, 경신은 금성, 임계는 수성 하고 각각에 대한 색깔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그 다음에 가운데 임금님이 계신 중앙. 그래서 이게 색깔이에요. 그래서 갑을은 항상 청색입니다. 방향으로는 동쪽을 나타내요. 병정은 적색입니다. 남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무기는 가운데, 하늘의 중앙을 뜻하고 이것은 황색입니다. 노란색이죠. 그리고 경신은 백색이고 서쪽을 상징합니다. 임계는 흑색이고 북쪽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색깔이고 이게 바로 식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식간은 이 세차 중에서 식간을 이용한 것이 모두 10개이기 때문에 이 갑으로 끝나는 해는 갑으로 시작되는 그 갑자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갑으로 끝나는 해는 무조건 사로 시작하는 사로 끝나는 해입니다. 자 올해같이 3으로 끝나는 해는 무조건 계로 끝나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것이 10개가 연도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모두 숫자가 0서부터 9까지잖아요. 그래서 갑일 때는 무조건 4입니다. 을일 때는 5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60간지로 불러요. 임진왜란 이렇게 부르잖아요. 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 임은 2로 끝나는 해예요. 자, 왜 갑이 1이 아니고 4냐? 그건 지금 중요한 따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서 이렇게 온 거예요. 처음에 60갑자로 날짜를 셌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나라의 이 동양에 전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을 병정으로 숫자를 셌는데 그것이 서양에서 들어온 아라비아 숫자와 달력을 맞추다 보니까 갑으로 시작되는 세차에 있는 해는 연도로 봤을 때 4로 끝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임진년이기 때문에 임은 자 2로 끝나는 해고 자 진은 아까 뭐였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이며 진이니까 용이죠. 검은 용의 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몰라도 2로 끝나는 해예요. 이게 1592년이죠. 자, 뭐 따져서 쭉 60년씩 가져가면은 이 1592년이 임진년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3.1운동, 기민년 독립운동이라고 하죠. 기미기 때문에 자 기는 언제예요? 자 9로 끝나는 해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할 때
개 이렇게 했을 때 기로 끝나는 해는 무로 기로 기민년은 구로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자 구로 끝나는 해고 미니까 미는 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919년입니다. 1919년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기민년은 구로 끝나는 해예요. 자 경술년, 자 경술국치 뭐 우리가 정말 한일합방 되던 해죠. 그때는 경이기 때문에 경으로 끝나는 해는 영으로 끝나는 해죠. 정확히 모르지만 영으로 끝나는 해예요. 을사보조야. 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로 끝나는 해입니다. 1905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병자호란이 됐든 뭔가 갑신정병, 갑오경제, 갑신정병, 갑오경제 다 갑이기 때문에 사로 끝나는 해예요. 그죠? 1884년, 1894년. 이렇게 해서 최소한 60갑절을 알면은 역사 속의 사건의 연도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4, 5, 6, 7, 8, 9, 10, 11, 12, 13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뒷자리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자 개묘년이기 때문에 개묘년 3으로 끝나는 해죠. 내년은 갑진년 갑이기 때문에 4로 끝나는 해고요. 그죠?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도는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이민년, 개묘년 알 수 있지만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달력에는 월과 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무슨 월이냐, 그 다음에 오늘이 만세력으로 그러니까 60갑절로 무슨 일이냐 이런 일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연도를 60갑절 세워왔고 매월을 60갑절 세워왔고 하루하루를 60갑절 세운 거예요. 그거를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거든요. 사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역사학자 같은 경우들은 만세력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이걸 셌다는 것이.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한 해가 바뀌는 것이 입춘이 아니냐, 또 띠를 정하는 기준이 양력이냐, 음력이냐, 아니면 또 입춘서부터 띠를 바꾸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해놨던 것은 이제 이 만세력이에요. 만세력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양력을 사용한 것이 1890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양력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뭐 갑진년 무슨 년 하는 이 세차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몇 년도 이렇게 그냥 나오면 편하니까. 이제 음력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일기 같은 거 나오죠. 자, 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음력 1월 1일 갖다가 세차의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음력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입춘을 기준으로 한 게 뭐냐면 사주 볼 때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죠. 사주풀이하는 이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춘서부터 한 해의 시작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금은 양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력을 띠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전통적으로 조선시대까지 음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음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음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은 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력을 기준으로 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 제 개인 생각이고 한국천문연구원의 담당자 생각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주 보시는 분들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승정원 일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연도를 셀 때 여기에 이제 연호들이 나옵니다. 이 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연이냐 할 때 이 뒤에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자,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이민년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무술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무술일 그래서 1782년은 이민년이고 그 날짜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조선 후기쯤 가면서부터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호가 아닌 중국의 연호를 썼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81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81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자, 신축년, 신축 다음에 이민년이고, 그죠? 60갑절은 신축 다음에 이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셀 때, 그다음에 해를 셀 때 이렇게 60갑절을 이용해 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써왔다 하는 부분들 알아주시 바라고요. 자, 이제 개해년 검은 토끼의 해, 그러니까 60갑절 가지고 맞춰봤다는 걸 알아보셨고요. 자, 올해는 검은 토끼인데 달에 검은 토끼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달이죠. 이 달에 검은 토끼가 있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 부분을 바다라고 불렀죠.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용암위로 나와서 검게 굳은 부분들이에요. 이게 마치 토끼의 모습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토끼의 귀가 있고 얼굴, 가슴, 엉덩이, 꼬리, 다리 이렇게 오므리고 절구질하는 몽둥이 이런 식으로 토끼가처럼 보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달에 옥토끼, 검은 토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토끼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검은 토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달이 안 보이는 날이에요. 점점 달이 커지면서 정오의 대보름 됐을 때 달에서 이렇게 올해 개면년이니까 검은 토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 이 늑대 인간을 찾았어요. 자, 이 하얀색 부분. 서양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달 속에는 우리가 보는 이렇게 옥토끼도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얀 부분, 늑대 인간의 어깨, 턱, 이빨, 코, 귀 하나, 귀들, 이렇게 손. 뭐 자세히 보면 다람쥐가 알만 까먹는 모습처럼도 보여요. 다람쥐 얼굴, 손, 발, 꼬리, 그죠? 자, 확인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보름달이 떠오를 때는 자, 이 두 개의 달이 보름달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바닷가에서 서 있거든요. 누가 더 다정해 보일까요? 자, 뭐냐면 이 떠오를 때는 토끼의 귀가 위로 갑니다. 제일 높이 떴을 때는 토끼의 귀가 가운데 있고요. 질 때는 토끼의 귀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 이유는 토끼의 귀가 있는 부분이 하늘의 이 달의 적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달이 움직이는 길과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달의 토끼 쪽에 해가 있는 거예요. 떠오를 때는 토끼의 귀부터 떠오릅니다. 해를 바라보며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질 때는 토끼의 귀부터 져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자, 왼쪽 그림은 토끼의 귀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보름달이 지고 있는 거예요. 보름달은 해가 뜰 때쯤 집니다. 이건 새벽 하늘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토끼의 귀가 위로 올라가 있죠. 자, 보름달이 떠오를 때예요. 저녁 무렵에 보름달이 뜰 때 그림입니다. 누가 더 자세한지 모르겠고요. 자, 밤하늘 별자리 중에는 또 토끼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이게 오늘 밤 9시경의 하늘이거든요. 이 중에 토끼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보면 모르죠. 자, 밝은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 화성도 있고요. 이쪽에 목성도 있고 겨울밤에는 별이 잘 보여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밝은 1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등성 15개 중에서 자, 7개가 여기 모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거든요. 요거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쌍둥이 자리 중에 아래쪽이 1등성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밝은 1등성들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모여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많이 들어보셨죠? 오리온 자리에 있는 이 별과 이렇게 이건 겨울철의 대삼각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 중에 토끼가 있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오리온은 사냥꾼입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는 이곳은 큰 개 자리예요. 사냥개예요. 자, 어디가 토끼일까요? 자, 사냥꾼과 사냥개 사이에 있는 요 별자리가 바로 토끼 자리입니다. 자, 토끼처럼 생겼나요? 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찾을 때는 자, 이 겨울철에 이렇게 6개 1등성들을 갖다가 겨울철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밝은 시리우스를 포함한 3개의 별을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해요. 오리온 자리 아래쪽에 큰 개 자리의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한 3등성 정도의 별들이 찌그러진 사각형이 있고요. 희미한 4등성 정도의 별들이 더 있습니다. 이게 토끼 자리예요. 신화에 의하면 옛날에 이 시실리 섬, 이태리 그 밑에 있는 시실리 섬에 굉장히 야생 토끼들이 많아져 가지고 좀 골치가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야생 토끼를 없애기 위해서 사냥꾼 오리온과 사냥개인 큰 개 자리 그 사이에다가
토끼 다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에는 사냥꾼 오리온이 굉장히 토끼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다가 토끼 다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계면연 설날을 맞이해서 계면연의 설날의 의미와 밤하늘에 있는 토끼 자리 그리고 또 달 속에 있는 검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계면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별 생각나시면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한 번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